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제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됐고 다음 달 4일이면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진 지 2주일여 만에 선거 판세가 또다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사토론 오늘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북도당 대표들을 모시고 각 당의 지역 공약과 선거 전략 등에 대해서 자세히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광수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정운천 바른정당 전북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항술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오늘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선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지금의 판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경선이 끝나고 후보 간 지지율이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또 TV 토론이 이어지면서 지지율 변동, 여론조사 지지율 변동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조금 정체 내지는 하락 국면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조정기라고 보시는지요? 조정기라고 하는 말이 맞고요. 지난번 이제 각 당의 후보들이 최종 확정된 직후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 수직 상승했죠. 그 예. 뒤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거의 무차별적인 융단 폭격이 있었죠. 네거티브라든지 또는 뭐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TV 토론들이 있었고 이런 몇 가지 변수들이 있으면서 하향 조정 국면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면 안철수 후보 쪽의 하향 조정 국면의 표가 어디로 갔는가? 문재인 후보 쪽의 표가 40%라고 하는 마의 벽을 돌파하지 못하고 문재인 후보 쪽으로 표가 이동하는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고 네. 상당 부분들의 표가 부동층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일부 정의당이라든지 우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표 이동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이를 볼 수 있는 거지 그 수치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여론조사의 어떤 방식이나 또는 응답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결과는 각 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전북을 호남을 조사해도 어떤 데이터는 호남이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또 어떤 데이터는 엊그저께 똑같이 25일 날 조사를 했는데 어떤 데이터는 또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이렇게 사실 표본수가 너무 적고 응답률이 적기 때문에 현재 반영되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추이나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말하자면 여론조사 자체가 빙산의 일각이다. 나와 있는 여론조사 예를 들어서 응답률이 10%다 그러면 10,000명 조사에서 1,000명 답하고 9,000명은 답을 아는 것이란 말이죠. 네. 방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유의해서 전체적인 추이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레임 문제인데 기존에 이제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이 우리 사회에 가장 기본적으로 쭉 해왔던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 속에서 득을 보는 정치 집단들이 확실히 있었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과거와 미래다. 이제 그동안에 촛불 광장에서 수없이 나왔던 그런 국민들의 요구, 이게 정치냐 이런 개혁적인 요구들을 제대로 개혁하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로 나아갈 때이다. 통합으로 나아갈 때이다. 뭐 이런 프레임인데 이게 이제 아직 국민들한테 정확히 설득되지 않는 측면 이런 것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춘진 도당위원장님께 이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도 있겠고 또 이렇게 선거운동 하시다 보면 현장의 민심도 좀 그렇죠. 접하실 텐데요. 어떤 거 좀 느끼십니까? 역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안철수 지지 현상이 거품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촛불 민심에 따르는 척
했다가 또 이제 또 아니라고 했다가 하는 그 오락가락하는 거에 대한 촛불 민심의 응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이 태도를 짓고 있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역시 유면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준비된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정당과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검증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다 이런 것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고 봅니다. 역시 이제 도민의 여론을 보면은 민주당과 역시 민주당의 후보인 문재인 후보한테 결집이 되고 있다. 또 이제 이러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이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로 보겠다. 도민 발전에 그런 염원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역시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시 균형 발전의 대명사인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이 전북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운천 위원장님, 그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여론조사 상입니다만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잘 안 오르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좀 돌이켜보건대 그 최순실 농단 사태가 있을 때에 막 나라가 어지러울 때 뭐 구속해라 하야해라 하는데 또 헌법적 질서에서 방향을 잡고 탄핵 주도 정당으로 저희가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 탄핵이 지금 방향을 잡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유승민 후보가 이번 그런 계기를 통해서 네 번째에 이러한 TV 토론에서는 뭐 전문성, 소신, 철학 최고 점수가 나오는데도 이게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참 저희도 참 많은 분들이 얘기해봐도 야, 참 똑똑한데 예. 왜 그렇게 안 올라가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가슴이 아파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민 모두가 머리로는 야, 유승민이 똑똑하다. 저 친구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가슴으로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며칠 후에 가슴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움직일 때가 이제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김항술 위원장님 차례인데요. 홍준표 후보 논란이 좀 있습니다. 뭐 성폭행 미수다 어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지율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그 먼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일이 아니라 이제 옆 사람의 네. 이야기를 자기가 전달한 것이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요. 이번에 그 토론에 나오신 후보님들이 전부 도당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거품이라는 용어를 지지율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저는 거품이 제일 많은 후보가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선거 기간 주어진 기간이 아니라 촛불 민심 때부터 문재인 후보는 선거 운동을 진행해 왔다고 봐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이나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 많았어요. 또 열광적이었고 좀 열정적인 상태에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론이나 지지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책이 상당히 미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방금 저기 정운천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만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기대하십시오. 안철수 후보도 기간이 좀 짧았지 않냐. 그리고 정책적으로 진솔하게 들어왔지 않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어떤 그 시민과의 의관에 의해서, 의원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들이었다. 그리고 검증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후보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그 검증된 것처럼 보여줬죠. 촛불 민심과 함께. 네. 그렇지만 TV 토론을 하면서 유승민 그 후보에게 바른정당이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상당히 그 대꾸하는 것에 대해서 설사 지나가는 국민이 물어봤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당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줬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막말이고 오만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꼼꼼히 분석을 할 것이고 정책 정당으로서 나온 그다음에 수권 정당을 오래 해본 저희 홍준표 후보나 저희 한국당이 이번 19대 대통령에 국정에 대해서 좀 실망을 끼쳐드린 거 사죄하고 다시금 대한민국과 함께 자랑스러운 한국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19대 대통령은 홍준표 후보와 저희 자유한국당이 짊어지고 갈 어떤 책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공약 비교하는 순서로 좀 들어갔으면 합니다. 지역 공약은 이제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라북도 현안별로 살펴보고 그 다음 순서로 후보별로 차별화된 개별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좀 갔으면 합니다. 네, 이번 대선판 전북 지역에서 조금 대두되고 있는 현안이죠. 전북목 찾기, 이 현안에 대해서 각 후보들 정도의 차이, 어떤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목소리를 냈었죠. 또 공약으로도 내건 것 같고요. 이 부분의 전북목 찾기 공약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장님부터 먼저 좀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문재인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건 어떤 제안한 부분 어떤 것들이 있죠? 역시 전북을 전북으로 보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인사 홀대했다, 지역 홀대했다 했는데 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역대 장차관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이 참여정부입니다. 그래서 전북의 인사를 우대를 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혁신 도시를 바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의 중심이 되어 있는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 우리 고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장 못 사는 지역인 우리 전북에 당연히 많은 예산과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김광수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금 전북목 찾기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현안별로요. 안철수 후보 전북목 찾기에 대해서 총론에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아까 뭐 몇 가지 공약들 쭉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공약이 전북연구원에서 나온 공약이고 민주당의 공약이나 저희 국민의당의 공약이나 아마 이제 민주당은 또 공약집 발표도 안 해요.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1일 1 공약해서 예산 축에도 전혀 없이 그냥 공약만 남발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지역 공약을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해서 항공 정비 사업 MRO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차별성이 하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예. 전북 독자 권역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문재인 후보 전북 독자 권역 발현해놓고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전북목 찾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 독자 권역이라고 하는 듣기 좋은 말을 했는데 전북 독자 권역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북 독자 권역 이야기를 했으면 전북 독자 권역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차별화된 전북의 독자 권역의 경제 내용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북 독자 권역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전북에서 그렇게 제1의 키워드로 갖고 가는 게 농생명식품 산업입니다. 네. 정말 애주중지 송하진 지사 키워왔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해왔던 건데 안철수 후보 전북에 네덜란드 푸드밸리처럼 한 10% 되는 이런 미래 4차 산업을 키우겠다 이런 내용이 했지만 문재인 후보 전남 가서 똑같이 농생명식품 산업의 거점을 전남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구축이라든지 구체적인 세부 내용, 세부 사업 내용까지 전남하고 똑같아요. 그럼 각 지역에 가서 각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각 지역의 달콤한 말을만 하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좀 진실성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아까 적폐 세력도 이야기했는데 영남 가서 대구 가서 자기가 당선되면 지하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웃을 것이다. 이게 지금 그동안에 적폐색으로 그렇게 몰아세우다가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니까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제 독자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다 독자 권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전북 몫을 어떻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대로 찾을 것인가, 예산이나 인사나 또는 구체적인 공약 속에서 어떻게 전북 몫을 찾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네. 전반년에 뭐 공약을 우리가 다 인용을 했다 하는데 전라북도의 역시 집권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집권당으로서 당연히 협의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공약이 비슷하다. 전남은 이게 다도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조류라든가 수산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내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걸 하겠다는 독자 권역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세부 항목의 제목까지 똑같아요. 다 우리- 전남 공약 보셨습니까? 독자 권역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울경이 하나지 않습니까? 대경권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남을 두 개의 권역으로 봤습니다. 이제 호남도 전북은 전북으로 전남은 전남으로 두 개의 권역으로 보겠다 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될 때 권역이 주제가 인구가 아니잖아요. 비슷했지만은 네. 당연히 지금은 이 독자 경제 권역은 발전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란 말이죠. 내용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독자 권역 이렇게만 우리- 이야기하니까 도민 여러분께서 거짓말로 들리는 것이죠. 도민 여러분께서는 네, 저기 그 발언을 안 하신 이제 유승민 후보를 대변하시는 우리 정운천 위원장님 좀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를 만드는데 초기 단계에 364억을 만드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전반년에 나오고 전라북도에 나온 공약들을 각 당에서 다 수렴해가지고 비슷할 겁니다. 다만 저는 생각할 때 뭐냐면 지금 전라북도의 독자 권역이 아니더라도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제대로 된 그런 국가 정책 사업이 4가지가 있어요. 네. 알다시피 새만금, 국가식품, 탄소산업,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에 의한 금융중심지. 이거는 다른 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요거를 제대로 어떻게 할 거냐. 딱 하나만 얘기 드리면 새만금이 지금 7천억 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했잖아요. 이거를 특별 회계를 법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세계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글로벌 특별 행정구역을 만들자.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되는 분이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막 그러듯이 또 국가식품을 하려면 지금 70만 평 있는데 90만 평 1조 5천억 들어가는 걸 제대로 이어서 해보자 하는 거고 금융중심지 하려면 금융타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지금 그런 우리가 공약이 안 돼서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지금 돼 있는 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3당 4당이 힘을 모아야 되고 끈질기게 가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유승민 후보하고 친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가자.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가 독자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정책 사업들이 있으니까 네. 이 정책 사업들을 구체화시키면 바로 독자 권역의 그런 어떤 범주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로 이제 그 외에 이제 유승민 후보가 얘기한 건 이제는 동서 통합의 어떤 상징적인 김천 간 철도, 그 다음에 대구 간 고속도로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제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전주 역사는 전통문화 역사의 새로운 장으로 한옥으로 제대로 된 전주 역사를 한번 만들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여기 발언이 역시 네, 김항술 위원장님 이제 홍준표 후보 공약 좀 설명 듣겠습니다. 이제 뭐 그 전북목 찾기 아닙니까? 예. 이게 그런데 이제 전북목 찾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번 제19대 대통령의 후보가 전북을 아는 사람 있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처가 전북 부안입니다. 예. 전북에서 군 생활했습니다. 정읍 배구연대.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의지입니다. 여러 새 후보님들을 대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만은 어떤 그 비전 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의지죠. 또 주어진 공간이 유치의 고정성으로 전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이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이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공약이냐가 아니라 주어진 공간 유치의 고정성에서 집행의지 그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건데 전북 몫을 따로 띄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번에 저희가 그 홍준표 후보하고 전북의 처가 동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좀 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산맥으로 이렇게 남북간으로 다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동서간에 도로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서울 뭐 이렇게 부산, 서울 목포, 국도 1호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남북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 전북이 전남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주 등은 충청도로 뭐 일부는 전남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새만금에서 무주를 통한 포항까지 이어지는 동서도로 그리고 이게 그 공법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터널 공사가 토지보상금 등을 합치면 돈이 덜 든다고 그래요. 이래서 산맥을 끼고 있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태백산맥이죠. 전주와 소위 말한 그 동쪽에 있는 어떤 도시들, 네. 대구라거나 포항이라거나 경주라거나 문화나 경제적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그 국토 연결 대동맥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이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이런 거 저희 전북도당에서 만들어서 올렸어요. 저희 전북도당은 저희 한국당은 참 애석하게도 의원이 안 계십니다. 네. 이래가지고 직접 후보와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처갓집 동네라서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왔어요. 아무튼 저희하고 많은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낙도처럼 떨어질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로 이어지는 진정한 문호가 개방이 돼야 되고 문이 열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공약은 제가 공약 다 봤는데 거의 차별성이 없어요. 과연 후보가 전북에 대해서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산 조선소 문제 같은 경우 전북의 중요한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군산 조선소 문제에 대해서 어떤 후보도 현장 방문한 사람은 없어요. 지난번 범도민 그 골기대회 때 유일하게 우리 안철수 후보가 골기대 같이 200만 골기대 같이 동참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워딩을 했어. 본인의 입으로 군산의 자부시민 이 도크가 폐쇄되지 않도록 앞장서서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신규 물량이 우선 배치되면 정부 물량부터 지원을 통해서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존치를 하겠다. 남동권에 지금 취입처져 있는데 대중국 전진 기지로서 군산 조선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북 경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군산 경제에도 상당히 24%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후보가 현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보고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그래야 이제 실천 의지도 생기고 이러는데 누구한테 서류로 보고받고 이거 하겠다. 이게 지금 지난번 문재인 후보 똑같은 거예요. 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 근데 내용을 전혀 몰라요. 81만 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아직 유승민 후보께서 아주 송구 질문을 하니까 이게 이제 답변이 궁해지니까 대개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는 답변이 궁해지면 뭐 그만하시죠 이렇게 피해 가시든지 아니면 이미 다 밝혀졌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윽박지르기로 그냥 뭐 그 말 책임지실 겁니까 이렇게 하시든지 이러든지 이제 지난번 때는 그렇게 가시더라고. 참모한테 물어보라. 그러니까 진정성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또 현장의 구체적인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후보 마음속에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지금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지금 그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집행 의지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공약 내용도 궁금하겠지만 저 후보가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전북도당과 후보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현대중공업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 조선소 문제는 현장에서 우리 후보와 함께 우리 군산시장 등을 비롯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담회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제가 또 전달을 했고 또 이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현대중공업 회장한테 제가 친서도 보냈어요. 이 내용 증명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당이
우리 공동으로 좀 이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내자 그랬는데 거기에 찬성하는 정당은 한 정당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척 애석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협치를 통해서 전북 문제 해결하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는 지금 이제 배를 만드는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MB 정부에서 조선 사람만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어요. 그 결과 외국의 선박사들이 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해운사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절름발이 수레바퀴가 조선업과 해운업은 양 수레바퀴로 가는데 한쪽만 기형적으로 커졌죠.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는 국내에 있는 해운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공공 선박도 발주를 해서 우리가 물량이 없을 때는 군산 조선소를 운영하도록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이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제시한 공약은 17만 개 이제 이 공무원 일자리를 드리겠다. 근데 공무원의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복지사회. 특히 이제 앞으로 미래 AI 시대에는 우리가 20년 이내에 일자리가 지금의 일자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반절이 없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일자리라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른 토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전북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 자기 당 전북 중심의 공약, 아니, 전북 아니. 중심의 공약 실현 의지 아까 중심으로 말씀 토론하도록 집행의지 말씀 주셨는데 예. 거기에 답변이 자꾸 밖으로 가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집행의지의 의지?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참모,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치열하게 노력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전라북도의 4대 이 정책들을 어디보다도 우선적으로 되게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사다리. 제가 중앙에 막힌 통로 열어달라 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중앙정책적으로 일을 해보니까 거기다 얼마나 치열하게 그 사다리를 놓고 만들어내느냐. 예산 투쟁, 청와대 투쟁 이런 거를 우리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지 대통령은 전체를 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절실하게 그래서 이렇게 3당 4당이 협치를 통해서 힘을 모아서 전북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힘을 절대로 모아야 된다. 그 일을 작년에 참 잘해서 옛날에 그렇게 예산이 떨어지는 거 올렸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많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더 힘을 실을 수가 있겠죠. 집행의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입니다. 국회는 심의 의결권뿐이 없어요. 그래서 단돈 1원을 올리려고 해도 정부의 동의가 없이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조정하는 예산은 아주 작아요. 전체 100% 예산 중에 불과 한 2%, 3% 남짓. 어떤 때는 날치기 통과했을 때는 하나도 조정 않고 통과시킨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새만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지 중요한 거고 저는 지역에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의지고 참여정부의 의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못 살기 때문에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 지역의 예산상의 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많이 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에요. 예. 정부의 의지나 중앙정부의 의지를 답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 전북 몫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 행정부가 공석에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철저하게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어떤 그 인격에 관한 이야기 이런 얘기 등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민주화 등이 많이 전환됐죠. 산업화가 전환됐죠. 군산 문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군산은 배 이런 벌크선이라거나 화물선이라거나 어찌 보면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지 정치적 접근이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제조 원가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아주 철판, 두툼한 철판을 후판이라고 그러는데 이 후판 가격이 일본의 15%예요. 값이 상승 가격이. 원가 개념에 맞겠습니까?
이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경제적으로 일단 원인 규명을 하고 또 그에 접근을 해야죠. 그리고 대형 벌크선이나 화물선이 어느 정도 양이 세계가 쓰고자 하는 양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래서 그에 따른 정보화가 늦어가지고 전환돼 가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가 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전북묵과 미래 전북을 얘기하는 데서 뭐 결정의 의지라거나 답변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제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약, 그 전북의 지역 공약, 후보별 지역 공약도 살펴봤고요. 추진 의지에 대해서 뭐 설전이 있었습니다만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번 선거 향후 어떤 변화의 가능성 이런 부분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의 그 마지막 남은 변수랄까요? 후보 단일화 문제를 얘기 아니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정운천 위원장님께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른정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했거든요. 또 국민의당에서는 거부를 했고요. 예. 정말 5시간의 난상 토론을 통해서 예. 저희가 주도는 못하지만 제안은 하자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시대가 이제 통합 상생 시대인데 지금 문재인 세력은 친박 패권 세력 못지않는 친문 패권 세력이다. 국민들이 문재인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적전 분열을 하면 되겠느냐. 어쨌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제안을 해보자 해서 단일화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는데 뭐 이쪽 저쪽 정당이 자기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물밑에 잠수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가는 길만이 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떠오를 거라고. 그러면요.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장님 좀 답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관되게 정치권에 의한 공학적 연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특별하게 탄핵 반대 세력에게 면죄부 주는 그런 연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특정인을 위한 아까 문재인 후보 이야기했는데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해왔고 일관되게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연대와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정책 사안별 연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님 나오고 계시는데 탄핵과 관련해서는 바른정당에 계신 의원님들 없었으면 탄핵이 안 됐어요. 대단한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런 국가의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반드시 연대하지 않고는 못 풀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단지 이제 지금 상황에서 프레임을 계속 국민의당 쪽에 마치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과 같이 묶어서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문캠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확히 보면 지난번 우리 김항술 위원장님 계시지만 돼지 흥분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나 정말 여성 의원 20여 분이 넘는데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분들이 한마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어떤 거대 그 양당 체제의 적대적 공생관계, 적과의 동침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키워야 자기가 당선된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보수의 진보 프레임인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문재인 홍준표 연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연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바른정당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저는 분명하게 사안별 연대는 분명히 가능하다. 예. 그렇지만 정치인에 대한 공학적 연대로 당이 뭐 연대해서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누가 연대한다. 이렇게 가지는 않겠다. 그것을 제가 지난번 어제 그 3일 전이죠. 연대 제안하기 직전에 저희 중앙선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20여 분 제가 종합 상황실장을 맡고 있어서 회의에서 분명하게 선을 보고 근데 결정을 거기에 한 추가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드리면 반문재인 세력 이렇게 저희가 표현한 게 아니고 그런 말도 많이 있는데 반패권, 예. 개헌연대 이거를 주장하는 게 그거는 사안별로 얼마든지 공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마치 이제 이게 3당 합당을 해서
비문재인 세력이 모여서 정권을 잡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연대를 하려면은 역시 정치적인 그런 이 가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책적인 노선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을 하는 목적은 국민의 이익이 되는 좋은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정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 누구를 반대하는 비문재인 세력들끼리 뭉쳐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촛불 민심의 명령에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새 후보가 단일화할 수도 없고 또 한다고 할지라도 촛불 민심에 준엄한 그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후보 단일화 논쟁은 그러니까 의미 후보 단일화도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후보 단일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좀 논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후보 단일화를 이게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네.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짓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합치 아래서 단일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그다음에 또 마무리 발언 순서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각 후보 진영 전북도당에서는 이번 대선 어느 정도 후보 득표율을 예상하시는지 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국적인 후보의 자당 후보의 득표율 또 호남 또는 전북에서의 어떤 목표 득표 이런 것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김춘진 위원장님부터 좀 말씀. 저는 역시 우리 전북 도민이 새로운 나라 만드느냐 또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균형 발전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어느 후보냐 여기에 따라서 표심이 한쪽으로 쏠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보다도 준비된 후보 문재인 후보한테 표심이 쏠릴 거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지난번 이 대선 때에 우리가 86점 몇 %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가 팔팔하게 운동해서 88%를 득표하자. 그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예, 알겠습니다. 표를 주었던 분들은 예. 변함없이 예. 표를 줄 거고 또 전북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많이 우리 후보를 사랑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추가로 다른 분도 좀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 얘기 드릴까요? 예.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는 대권 주자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든 전북 발전의 모멘트를 어떻게 가질 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80% 90% 주는 몰표 광주 모델 이것이 전라북도로 이렇게 망쳐놨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번 기회에 4당 체제가 되기 때문에 충청 모델처럼 이당 저당에 좀 골고루 나눠줘가지고 앞으로 전북 발전시키는데 협치하고 에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전북 발전을 시키고 또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건의하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이번에는 바꿔서 지혜롭게 우리 도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지난 4.13 총선의 결과가 아마 민주당은 뼈아프게 반성하는 데서 또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는 그동안의 지역에서 10여 년 동안 여당 역할을 해왔던 민주당이 전북 발전을 위해서 뭐 했냐라고 하는 준엄한 정부 도민들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그때 거의 공공기관이나 준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대부분 광주 전남으로 통폐합되어 버렸어요. 거의 방관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호남 내에서도 전북 소외론이 나왔던 거고 그게 이제 전북에서 심판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전북 목찾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후보가 진정성 있게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도민들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저희는 뭐 겸손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북에서 어떤 당에 표 쏠림 현상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는 지난 총선에서 얻었던 표를 약간 상회하는 한 60% 정도 득표율 계산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김항술 위원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특히 전북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의 기대치는 어떻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네.
전북에 처가를 두고 전북에서 살아본 사람, 전북을 아는 사람, 이번에 19대 대통령 후보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기사회생이라고 그럴까 이런 데 좀 기대를 해보는데 전북의 넉넉한 어떤 그 민심에 기대겠습니다. 수치를 표현하기보다는. 그러나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를 끝으로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적 용어로 홀대라거나 직접적으로 가해자도 없는데 내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이런 좀 더 만들어진 이야기의 정치 시대는 종결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처가의 동네 와가지고 좀 스말뚝에도 절하는 이런 시대 한번 만들어 보고 네. 또 전북 도민들에게도 저희가 그 실망을 끼친 과거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넉넉한 민심에 기대해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임박한 대선의 판세와 후보들의 지역 공약 또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꼭 투표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자가 10명 중에 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투표 참여 의지만큼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한 차례 남겨둔 대선 토론회는 저희 MBC에서 5월 2일, 다음 주죠. 5월 2일 저녁 8시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분,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